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의 통도사, 부속사 등 7개의 사찰이 동시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7에서 9세기에 만들어진 사찰들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면서 우리나라에는 13번째 세계유산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연결해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 자동차 주치의 코너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태풍 뿌라피룬이 북상하면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뿌라피룬은 지금 시속 22km의 속도로 서귀포 남동쪽 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태풍은 정오에 제주, 밤 9시쯤 부산 남동쪽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영향을 덜 받는 내륙은 덥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1도, 전주와 광주 30도로 덥고요. 대구 26도, 부산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7월 3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나라 7개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13번째 세계유산이 생긴 건데요. 당초에는 일부 사찰만 등재될 뻔했지만 막판 뒤집기로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세계유산 등재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는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7개 사찰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65% 이상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70%가량이 전부 불교 관련 문화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은 불국사하고 해인사 중에서 8만 대장경 판전 이것만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보면 뭐 남방불교 쪽에서는 뭐 버마 이쪽 남방불교 쪽에서는 세계유산이 많지만 대승불교라고 얘기하는 북방계열의 이런 불교 유적들은 크게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하.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보면 뭐 특정 제가 종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불교가 1600년 가까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쭉 유지해왔던 어떤 문화적인 산물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은 불교의 나라라고 과거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고 유적도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역사와 그 문화적인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좀 덜 조명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사찰 7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한 계단 더 성장하고 더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13번째 세계유산이 생긴 건데 7개 사찰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어디 어디죠? 전부 유명한 곳이죠. 네네. 예, 너무 많이 가서 지금 걱정인데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도사 양산에 있고요. 그 금강계단으로 유명한 곳이고 부석사는 뭐 워낙 다 아실 겁니다. 무량수전 대열림 기둥에서라는 큰 책들이 있고요. 또 공정사 안동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건축문화재가 있고요. 법주사도 보은에 있고요. 팔상전이 유명하죠. 그다음에 마곡사는 신라 뭐 만들어진 거지만 승려 화가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께서 일본군 장교를 이제 명성황후를 시했던 일본군 장교를 처단하고 피해 계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서남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가장 원형이 많이 남아 있다. 개발이 덜 된 곳이라고 하는 서남사고 또
대흥사, 전남 해남의 대흥사 같은 경우는 호국 사찰 또 차가 유명한 곳이죠.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충남 공주에 있는 마곡사하고 네. 영주에 있는 부석사는 가본 적이 있는데 다 안 가보셨어요? 아유, 다 못 가봤네요. 어떡하죠? 이번에 한번 날 잡아서 휴가 때 쭉 한번 네. 돌아보면은 그것도 괜찮은 여행 코스가 될 것 같기도 그리고 해요. 눈으로만 담지 마시고요. 네네. 마음으로 많이 담으세요. 아, 마음으로 담아라. 예. 아니, 어떻게 마음으로 담죠? 저도 이제 저도 여기 사찰을 꼭 수없이 다닙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전 공부하다 보니까 기록하고 남기고 또 머리로 어떤 사상이 있었을까 자꾸 이런 것만 봤었는데 네. 저도 반성을 하는 게 이게 공부하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마음과 문화로 내가 스스로 담아야 되겠다. 아하. 그러니까 눈과 머리로만 담지 말자. 예. 이제 마음으로 내가 담아야 되겠다.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워낙 소장님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쪽에 지식이 해박하시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여행을 떠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유명한 사찰들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알려진 7곳인데 당초에는 근데 일부만 등재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서류 정리를 잘 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페이퍼워크가 강합니다. 네. 세계유산 등재할 때. 그다음에 이제 산사에서 이런 중요한 사찰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봉정사, 마곡사, 산암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할 때는 처음에 전문가, 이코모스라는 세계기념물유적협회라는 전문가들이 와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네. 여기서 조사하고 나서 본회의에 올리면 대부분 다 통과가 되는데 이 이코모스에서 사전 조사할 때 봉정사, 마곡사, 산암사는 역사적 완결성이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나머지 사찰은 그 계율이나 또 어떤 추구하는 사상 또 승원의 어떤 가르침, 광당 이런 것들이 되는데 예. 나머지 곳은 좀 역사적 중요성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좀 보류 판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보류 판정을 받고 나면 우리는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등재를 못하면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작년에 서울의 한양도성 또 그 전해에 서원 우리나라의 한국의 서원들 있죠. 예. 전국에 있는 그게 등재 보류가 돼서 보완하라고 해서 이거 계속 올리면은 부결이 돼버리면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어허. 우리나라 설악산 같은 경우도 최초로 20년 전에 등재하다가 반대가 있어서 보류하고 뺐거든요. 예.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번 바레인 총회에서요. 등재 불가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우디에 있는 오아시스이 예. 이코모스에서 등재 불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등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거 보면 물론 페이퍼워크라고 했는데 사실 유네스코가 미국이 가장 분담금을 많이 내는데 미국이 탈퇴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일본인데 지금 유네스코가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월드컵 때문에 피파도 요즘 광고 수입이 안 들어와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좀 이 등재 불가나 보류되는 판정들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는 안 좋은 말씀이지만 로비나 경제적 파워에 의해서 국가 간의 경제적 파워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들이 초기 전문가들을 지정한 게 자꾸 뒤집어지면 예. 나중에 유네스코의 진정성에 조금 타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네스코 하면은 권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상당하죠. 예. 그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고 아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까다롭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좀 뒤집어지는 그런 사례도 요즘에 있었군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에 이 7개 사찰이 모두 등재될 때 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중국 위원들이 7개 산사를 모두 등재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합쳐야 제대로 된 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가 물론 있을까요?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원래 유네스코에서 선정할 때 이코모스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왔을 때 실사를 오는데 세계유산 선정할 때는 6가지 기준이 있어요. 가장 인간의 창의적인 대표할 것,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인간의 가치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가장 특출할 것, 그
그다음 뭐 인류 역사상에서 뭐 여러 가지 변화와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예증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된 거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세계사찰은 연결성이 없다라고 이코모스에서 했지만 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우리 문화예청이고 이제 담당자들이 열심히 설득을 했죠. 물론 이제 중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뭐 다른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했고 또 특히 제 판단에는 중국에 있는 학자분들이 다음에 아마 세계유산 선정할 때 우리가 직접 중국의 이코모스 그러니까 전문가로 심사를 갈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도 우리 쪽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많죠. 가장 간단한 거는요. 제가 아까 한국의 불교의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불교라는 어떤 특정 종교 또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1600년 가까이 지켜왔던 문화가 세계 전 인류가 우리의 유산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이제 소중하게 지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건 또 상당한 거. 그다음에 또 유네스코에서 좀 우리한테 지적을 했는데 관람객 증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외국에 같은 데는 앙코르 왓 같은 경우는 유적을 보러 온 입장료 수입이나 관광객들 때문에 그 나라 경제가 운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했는데 오히려 유네스코에서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가니까 한국의 산사는 좀 통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무분별한 중창부서 역사적인 상황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 그 다음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더 중창할 때 유네스코와 협의해달라. 지금 저는 좀 걱정되는 건 나중에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건물 못 지을 때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취소해달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은 뭐 건물 함부로 짓는 것도 안 되고 그 근처에다가 굉장히 보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 짧게 끝으로 들어볼까요? 일단 원형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관람객 통제, 종합적인 관리 계획, 그다음에 종합적인 수도 이런 계획들 간단하게 이 4개만 잘 유지만 하면 앞으로 충분히 또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지에 있는 사찰들이 7개 말고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더 계속 확장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재미있는 얘기 참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하천에서 중학생 1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오늘 오전 5시 반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천에 잠수대원을 투입하고 소방 헬기 2대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노 부부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날이 어두운 상황에서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도로에 서 있던 노 부부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에는 서울 대림동 도림천 자전거 길이 물에 잠겨서 시민 10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는 6일 서울에서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 간담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민선 7기 시정 출범에 맞춰서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설치를 주요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 지난 2016년 대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 올해 초 복지부가 동의함에 따라 제소 유지의 효과성이 떨어져서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은 신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했던 정책으로 이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들 사업을 경기도 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8곳과 함께 청년이 지역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사업 공모를 했으며 강서구와 성북구, 구로구와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그리고 마포구와 동대문구 등 8개 자치구 17개 세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특화 일자리 사업 266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이용객이 급감한 인천항이 월드크루즈 유치에 속도를 내서 내년에 역대 최다인 20척의 월드크루즈가 인천항에 기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인천항만공사가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15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퀸메리 2호가 영국 사우샘프턴을 출발해서 3개월간의 항해 일정 중 인천항에 기항하고 3만 톤급의 초호화 크루즈선 노티카호와 이시그리아호가 내년 3월과 4월 인천항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이들 크루즈선은 인천과 일본 오키나와를 기항지로 저울질하던 중에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천항을 찾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현존 최대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산지부터 유통 경로까지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초중고교 학부모 1,061명으로 구성된 2018 친환경 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이 출범했습니다.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은 서울시청에서 활동 설명회를 열고 식재료 산지 체험, 모니터링 방법 등을 논의하고 제주도 학교 급식 생산자와 만났습니다. 또 식재료가 산지에서 학교 공급 직전까지 거치는 유통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착역을 설정해두면 도착 직전에 푸시 알람이나 진동으로 알려주는 도착역 알림 서비스를 공사가 운영하는 또타 지하철 앱에서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지하철 2, 3, 4호선 모든 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1에서 8호선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타 지하철 앱에서 목적지를 클릭한 뒤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종 모양을 누르면 알림 서비스가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지난 3월 지하철 2호선에서 시험 운영을 해보니까 이용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시범 운영 노선을 확대했다고 교통공사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그리고 자동차 주치 코너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건강 상식 먼저 만나볼까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여름이 골치 아프게 만드는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네. 모기예요, 모기. 그렇죠. 오늘은 모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지난 4월부터 일본 뇌염 모기, 매개 모기가 발견되면서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 네. 글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모기가 그렇게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날씨가 더워지면 당연히 모기들이 나오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모기가 매개체가 돼서 발생하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 하나가 일본 뇌염이고요. 예. 다른 하나가 말라리아입니다. 이게 특히 하절기에 급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요즘에는 모기가 겨울철에도 아파트 단지에는 그 지하 그 탱크 같은데 그렇죠. 알을 낳고 예. 거기서 계속 살면서 겨울에도 발견이 되던데 어쨌든 오늘은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일본 뇌염과 관련한 이런 모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보통 말라리아를 비롯해서 댕기열 뭐 이런 감염증이 다 모기를 매개로 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감염 경로가 좀 궁금해요. 모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모기가 이쪽 저쪽 옮겨다니면서 피를 빨아먹어서 그게 이제 공유되는 건지요. 사실은 모기가 감염된 상태에서 사람한테 옮기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말라리아의 경우는 암컷 모기가 사람 피를 뽑을 때 그 뽑으면서 자기가 감염돼서 몸에 갖고 있던 말라리아 원충을 사람한테 주입을 해요. 아. 또 예를 들어 지카 바이러스라고 외국에서 문제 많이 되고 네네. 있잖아요. 이것은 또 모기가 감염이 됐을 때 이 모기한테 물리면은 그 또 옮게 되는 거거든요. 아. 하지만 이 두 질환 모두 모기한테 물렸다고 무조건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예. 감염된 모기한테 물려야지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감염된 모기.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뇌염 주의보가 내릴 때에도 사람들한테 뇌염이 발생한 숫자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모기들을 잡아가지고 그중에 뇌염에 감염된 모기가 몇 %인가 이걸 따져서 주의보를 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일본 뇌염 매개 모기는 일반적으로 뭐 작은 빨간집 모기 뭐 그런 종류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모기 종류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은 제일 흔한 그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예. 작은 빨간집 모기거든요. 그리고 이 위험한 게 뇌염 바이러스라는 거죠. 따라서 급성으로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켜요. 하지만 모든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다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기에 물린 사람 중에 극히 일부에서 일본 뇌염이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물리면 100%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아니 그 조그마한 모기한테 물렸다고 그 바늘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거에 물려서 감염이 되면은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예.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에 물려도 99% 이상은 증상이 없대요. 네. 그런데 그 1% 미만에서는 열이 나면서 뇌염으로 넘어가는데요. 아하. 뇌염은 말 그대로 뇌의 염증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고열, 두통, 구토, 그다음에 의식에 장애가 있다든가 경련, 혼수,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네. 나중에 심하게 앓은 경우에는 회복기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뇌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맞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되는 것도 문제지만 보통 뭐 댕기열이라든지 말라리아 같은 것은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종종 겪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네, 그렇죠. 해외 여행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어떤 점을 준비하고 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그 해외 여행 때 특히 아프리카나 중남미 또 인도 또 적도 인근의 동남아 국가는 모기 매개 전염병이 많거든요. 네. 말라리아도 있고 또 댕기열, 황열 등이 있고요. 또 선천성 소두증을 임산부에서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도 다 이 모기가 옮기는데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병이.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그 예방약이 있어요. 아. 그래서 미리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 있는 동안에도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황열 같은 경우는 유행 지역에서는 적어도 10일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면 돼요. 예. 근데 문제가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약도 없고 또 예방약도 없거든요. 아하. 이때는 그래서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두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예. 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는 분들이나 그 임신하신 분들은 굉장한 공포였는데 네네.
이게 백신도 먹는 게 있네요. 저는 다 예방 주사인 줄 알았더니. 예, 이제 말라리아의 경우는 네. 약으로 미리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출발하기 전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먹기 시작을 해야 되고 네. 체류 기간과 현지 해외 여행 후 돌아와서 일정 기간까지 약의 종류에 따라서 복용 기간을 지켜야지만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브라질에서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 네. 우리나라 국내 중계진들도 거기 가서 지카 바이러스 걸리지 않을까 모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좀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백신 말고 미리 예방 주사 맞는 거 말고 모기가 물렸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후에 먹는 약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모기에 물렸는데 나중에 되게 바이러스성 질환의 특징이 있거든요. 네. 열이 나고 뭐 몸살 기운이 있고 보통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그런 게 나타나면은 뭔가 그게 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댕길 수도 있는데 네. 바이러스성 모기매개성 질환이 생긴 게 아닌지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긴 좋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치료약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네. 그 바이러스나 그 원인균을 죽이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도 의료기관에 조기에 방문을 하면 후유증을 줄이고 회복을 빨리 하는 치료법은 있거든요. 예, 의심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증상이 나타나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치료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물려서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 손치더라도 네. 저절로 낫거나 가벼운 그냥 열감만 있다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 치료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예. 거 다 개인적인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을 할 때 모기 안 물리려고 긴 옷 입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네. 더우니까 네. 모기 기피제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 종류가 많아요. 뭐 스프레이형도 있고 네. 이렇게 로션처럼 바르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제품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효과가 있다 없다를 단언은 못 내리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기 기피제만 바르고 뿌린다고 100% 모기에 안 물린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따라서 모기 기피제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모기장을 사용한다든지 또 외출할 때는 좀 덥더라도 긴팔 옷을 입는다든지 또 반바지보단 긴 바지를 입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피제뿐 아니라 긴 옷을 입는다고 해서 네. 옷으로 모든 모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옷을 뚫는 그 참 독한 모기들도 많아가지고 산에 가면은 예. 까만색 줄무늬 있는 모기. 자, 근데 그 감염병 얘기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다른 모기들, 일반 모기들은 아무리 많이 물려도 괜찮은가요? 사실 그 모기가 어떤 종류의 병원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물렸을 때 우리 몸에 별 문제를 안 일으키면 상관없고요. 아하. 또 이제 모기에 물렸을 때는 모든 곤충에 물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렵고 아프고 열나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기에 물렸을 때는 뭐 예를 들어 거미나 독충 이런 거랑은 달리 모기에 물린 것 자체로 심각한 독소가 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차이뿐입니다. 모기 잘 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혈액형이 뭐라서 그래,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나 열이 많아서 그래,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럴까요? 그보다는요, 그러니까 모기가 그 사람 몸에서 나는 특유의 채취를 좋아하고 열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샤워를 자주 안 해서 그 냄새가 좀 나고 모기가 끌릴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향수나 이런 화장품을 향을 진한 걸 쓰시는 분이거든요. 또 모기가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옷을 입어도 뚫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스키니진 같은 거 입게 되면 옷을 입어도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헐렁한 그리고 조금 밝은 색깔, 밝은 톤의 그런 옷을 입으면은 모기를 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감염병 얘기하면서 모기 얘기에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그러면 모기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백신 이런 약 기피제 말고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기로 인한 모기매개성 질환이 많은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또 국내 여름철에 유행 시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사실 방충망이 사실 다 있지만 약간 구멍이 나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방충망이 문제 없는지 본격적 여름철이 되기 전에 점검을 잘 하고요. 그다음에 외출할 때는 아무래도 모기 기피제도 필요하면 사용을
하도록 하고 특히 그 도심보다는 야외로 갈 때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몸에 채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여름철에 골칫거리 모기. 근데 이 모기가 골칫거리를 넘어서서 감염병까지 매개를 한다면 참 위험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자동차 주치. 오늘도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서 차량 점검 그리고 장마철의 차량 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여름철에 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졸음운전이라고요. 맞습니다. 늦봄이라든지 특히 여름철, 특히 오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점심 드신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서 한 2시, 3시 정도 되면은 특히 장거리 운전할 때 좌우의 장면이 똑같으면은 더욱 졸음운전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졸음운전 사고는 실제로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90% 정도가 사망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뭐 도로공사 등 이 현수막 같은 거 보면은 읽어보기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얘기가 많거든요. 네네. 깜빡하면 저승임입니다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이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그만큼 졸음운전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졸음운전이 일반 승용차도 그렇지만은 버스나 트럭이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워낙 차가 크고요. 또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혹시라도 충돌이나 추돌 사고가 생기게 되면 대형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더더욱 졸음운전에 대한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이 더 물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 이 졸음운전 자체가 워낙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망률이. 사실 뭐 이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없고 다 모두 위험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음주운전 자체는 사실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화 자체가 음주라는 것은 아예 뭐 저녁 회식 때 음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차를 놓고 간다든지 아하. 아예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몸에 좀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졸음이라는 것은 운전 도중에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의도치 않게 이게 졸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졸음운전은 졸음이 생기게 되면은 5분, 10분을 참아야 된다라는 것은 5분, 10분 동안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졸음운전이 발생을 할 때는 바로 옆에 휴게소가 있다든지 네. 그래서 졸음 쉼터를 많이 만들어 놓는 이유가 졸음운전이 생겼을 때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아하. 안전한 곳에서 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옆에 공간만 있으면은 졸음 쉼터를 만들어 놓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졸음 쉼터를 만들어 놓더라도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하. 이 입출입 때 도리어 접촉 사고가 생긴다든지 또는 도리어 이 시스템 자체가 안전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관련 기관에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예전에 그 큰 트럭 운전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졸음 쉼터 진입로하고 출입로가 굉장히 짧고 네. 그 안에 들어가도 도저히 그 큰 차량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개선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졸음쉼터는 장소도 없고 입출입로를 길게 해서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고속도로 옆에서 이 저속이 되면은 되게 추돌 사고 높아지거든요. 위험하죠. 예, 그리고 안에도 편의 시설이 좀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곳가 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졸음쉼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프라에 대한 것들 좀 필요하고요. 예. 또 야간 운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혼자 운전할 때는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예. 뭐 이 가로등도 아예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꼭 예. 졸음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다양성 측면에서 범죄 원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특히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운전 의지라든지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이 사망 사고 특히 CCTV에 찍히면서 굉장히 이 사회적 후유증이 컸던 사고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 유럽에 가보게 되면은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 운전하면 뭐 한 30분을 의무적으로 쉰다든지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1분이라도 덜 쉬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꼭 넘어서 출발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8시간 연속 운전하면은 하루 쉬어야 되고요. 아하.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왜 여기는 시스템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이제 느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운전자가 몇 시간 이상 하면은 쉬어야 되고 하루 쉬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놨지만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운행 기록계 같은 걸 철저히 좀 해서 운전자가 확실히 쉬어야 된다는 거 인식을 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혹시라도 졸음운전이 생겼을 때는 이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비상 제동 장치를 의무적으로 좀 장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서둘러서 운전자의 어떤 쉼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과 또 이런 자동 제동 장치 두 가지가 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국가에서 버스 예약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좀 불편한가 했더니 이런 기사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랬군요. 맞습니다. 특히 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천상 차를 2번 옮겨 타야 되는데 굉장히 비용이 고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이제 관광이 끝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운전자의 쉼에 대한 부분들, 스트레스를 쌓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실 때 고속도로가 막히게 되면 가다쓰다 반복할 때 그때 추돌 사고가 많거든요. 아하. 예, 왜냐면은 같은 길이 반복되고 가다쓰다 반복하면은 네. 이게 아침에 또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하. 또 이런 경우에 추돌 사고 특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은 되게 장거리 운전 많은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 동반해서 같이 타고 갈 때 이 남자분이 계속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배우자하고 조수석에 앉은 배우자하고 교대 운전하면 참 좋거든요. 네. 그리고 조수석의 역할이 옆에서 잘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 졸음은 운전자까지 졸음이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조수석은 운전자하고 말도 걸면서 입에 먹을 것도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감시를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교대 운전을 한다든지 네. 또는 장거리 운전 가기 전에 가족 하루 전에 보통 10,000원, 20,000원 정도면은 며칠 동안 이 종합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 거 미리 서둘러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즐겁게 막힌 길이라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혹시 앞으로 나올 이제 휴가철을 대비해서 졸음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보험 가입 안 돼 있어서 너는 운전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미리 단 몇만 원으로도 그렇게 보험 가입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당일은 안 되니까요. 예. 전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전화로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거든요. 네. 상당히 좀 비용도 절감 살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는 상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좀 몸에 배어 있어서 네. 앞뒤차의 간격 좀 좁은데요. 충분히 앞뒤 간격 뛰시게 되면 그만큼 안전한 뜻도 있고요. 아하. 또 요새 고령자 운전이 많아지면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보다도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몸이 피로가 신체가 허약한 분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졸음운전이 빨리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 에어컨 같은 걸 켜놓으시고 계속 있는데 환기를 자주 안 하게 되면은요 실내 성인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네. 졸음이 유발되는 게 바로 폐쇄된 실내의 에어컨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운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에 한 번씩은 문을 열어주고 환기를 시켜줘야겠네요. 보통 1시간 이내에는요. 네. 한 번 정도 시켜주시는 게 괜찮고요. 네. 그래서 뭐 30-4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외부 공기 확 유입시킨다든지 한 번 순환시켜주게 되면 훨씬 더 쾌적한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많아지게 되면은 졸음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1차로 고속버스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 네. 뭐 불법을 어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너무 위험하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부분들도 졸음운전과 더불어서 지켜주시게 되면 훨씬 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네. 항상 강조드리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4,180명인데 OECD 평균의 3배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는데 졸음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잠깐 환기도 시키시고 피곤하시면은 잠깐 쉬었다 가시는 또 거. 졸음 쉼터에 들어가셔서요. 2-30분 눈을 청하는 거 잠을 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쉬었다가 이렇게 출발하시면 깔끔한 정신으로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졸음운전 절대로 이렇게 좀 피한다고 피해지기가 어려우니까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네, 7월 3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노라 존스와 피터 말릭이 함께 부른 뉴욕시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